지난 편에서 우리는 3.1운동의 불꽃이 전국을 휩쓸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32년 일제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를 거쳐 무려 6도시를 떠도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마침내 충칭의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충칭은 중일전쟁 당시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임시수도로 삼은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이 연일 충칭을 두들겼지만 망명 독립투사들은 그 포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깊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1940년 한국독립당이 출범하며 주요 세력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7일,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이 충칭에서 펼쳐졌습니다. 충칭 가릉빈관의 독립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 한국광복군의 창설식이었습니다. 총사령관에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청천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참모장에는 이범석, 제1지대장에는 이준식이 임명되어 조직의 뼈대를 갖추었습니다. 창설 당시 광복군의 병력은 채 3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도 변변치 않고 예산도 없었지만 이들은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굳게 뭉쳐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창설 선언문에서 광복군이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 정규군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이 광복군 창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간섭이 광복군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제스 정부는 광복군을 중국군 지휘체계 아래 두려는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광복군을 중국군의 부속부대로 전락시키는 굴욕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장 중국의 지원 없이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항을 수용한 임시정부는 내내 이 제약을 철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복군의 병력 충원에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조선인을 대거 징용하고 학도병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중 일부 용감한 조선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광복군에 투신했습니다. 광복군 제2지대의 경우 탈출해온 학도병 출신들이 전체 대원의 절반을 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즉결 처형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총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동포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광복군은 중국 전선 곳곳에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광복군의 활동 중 가장 빛나는 이야기는 인도, 버마 전선에서 펼쳐졌습니다.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광복군 대원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일본군 포로 신문, 문서 번역, 그리고 대적 심리전이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일본군 진지를 향해 확성기로 투항을 권고하는 일은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광복군 대원들은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하며 일본군 내 조선 출신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선 형제여, 총을 버려라. 너희가 지키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다. 이 심리전의 효과는 상당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조선 출신 일본군 병사들이 투항을 선택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들은 광복군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아 공식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인도, 버마 전선의 활약은 광복군이 국제 무대에서 연합군의 일원임을 증명한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1943년 11월로 돌려봅시다. 이집트 카이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논의하는 이 회담에서 한국의 운명을 가를 문장 하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이 회담의 결실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는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 강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적절한 과정을 통해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적절한 과정을 거쳐, 즉 인 두 코어스 이 표현이 훗날 신탁통치, 논쟁의 불씨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카이로 선언이 온 세상을 떠도는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35년 만에 강대국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일본의 패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고 한반도의 미래도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임시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의 협력은 광복군의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장면입니다. OSS는 오늘날 캐의 전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심 첩보 기관이었습니다. 1945년 3월, 광복군과 OSS 사이에 역사적인 합작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수리 작전, 이겔 프로젝트, 이것이 한미 최초의 공식 군사 합작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훈련된 광복군 대원들을 특수 낙하산 부대로 조선 본토에 직접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충칭 인근의 시안에 특수훈련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광복군 대원들은 폭파, 통신, 낙하산 강화, 유격전 등 고강도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인 대원들의 눈빛에는 곧 조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훈련을 담당한 OSS 장교들도 이들의 비범한 의지와 능력에 감탄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1945년 8월, 드디어 국내 침투 작전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1945년 8월 2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보다 단닷새 앞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같은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나왔습니다. 짐은 정부로 하여금 연합국에 대해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게 하였노라. 그것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었습니다. 조선반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가 꺼내지고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이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35년 만의 광복이었습니다.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그 순간 기쁨 이상의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수리 작전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광복군 대원들은 조국 땅을 밟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그 의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창설 5년 만에 병력 약 700명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비록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왔지만 광복군의 존재는 임시정부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문제는 광복 이후였습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미군정 당국에 의해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임시정부를 한반도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7년간의 망명 생활, 그 길고 긴 세월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치 집단으로만 취급했고 이승만과의 권력 경쟁도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의 기쁨 뒤에 새로운 시련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봅시다. 한국 광복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설 당시 3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한 이 군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버마의 밀림에서, 중국 대륙의 황야에서, 그리고 시안의 훈련소에서 이들은 언제나 조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청천, 이범석, 김원봉,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대원들의 이름이 그 역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이로 선언은 국제정세의 산물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운동의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만든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모든 이들의 힘이었습니다. 광복은 그렇게 왔습니다. 기다려서 온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싸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광복 이후 펼쳐지는 새로운 경랑을 함께 살펴봅니다.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신탁 통치 논쟁,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운명이 기다립니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또 하나의 비극, 분단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사 통사, 시즌 6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